오늘 할 주제는 크로이체르 소나타입니다. 크로이체르 소나타. 이 크로이체르 소나타 자 이렇게 하고 네 크로이체르 소나타는 너무 많이 왔네. 크로이체르 소나타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보신 분이 이제 계실 텐데, 쓰기는 누가 썼냐? 톨스토이가 썼죠, 톨스토이가 썼고, 잠깐만요. 이게 제가 지금, 예. 자, 톨스토이가 썼고, 이게 지금 1901년에 나왔을 때 표지입니다. 출판 그 전에 했는데 1901년도 출판본 표지. 이 러시아말로 크로이체르 소나타라고 써 있습니다. 프랑스로 써놨죠. 라소나트, 코이체, 파흐르콩, 톨스토이 백작에 의한 크로이체르 소나타. 제네바에서 1901년 판에 나온 거고요. 저자가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1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돌아가신 분. 네. 톨스토이가 이제 성이고요. 레프가 이름, 니콜라이비치가 부칭이었죠. 그래서 예비치라는 걸 부칭은 예비치라는 걸 빼면 이분의 아버지 이름이 니콜라이다 이 말이죠. 니콜라이. 이건 언제 쓴 겁니까? 냐면 1890년에 쓴 중편 소설입니다. 근데 이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거는 사실 이름이 있어요. 예, 뭐에서 온 거냐? 음악 작품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소설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아내랑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죠. 그 곡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곡입니다. 클라비어, 독일어 클라비어 피아노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 번호 47. 이 누가 쓴 거냐면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소설 읽어보셔도 아셨을 텐데. 네, 루드비히 판 베토벤입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 판이 붙은 거는 귀족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판이나 네덜란드에서 폰은 귀족이죠. 루드비히 판 베토벤이 1802년에 작곡한 곡이죠. 근데 이게 왜 크로이체르라는 이름이 붙었냐? 루돌프 크로이체라는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건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따서 크로이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803년에. 자, 이 음악적으로는 이게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악장별 이제 형태에 대해서는 끝에 가서 다시 음악을 들으면서 이 작품에 대해 설명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루드비히 판 베토벤이 쓴 거고요. 이 사진이 아마 제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진은. 이거는 1803년에 루드비히 판 베토벤이 이 크로이체르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체르 썼을 때 사진이고요. 베토벤은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귀가 많이 나빠졌죠. 예, 귀가. 그게 이제 그래서 귀가 나빠져가지고 베토벤이 1789년부터 이제 어떤 성악가랑 말을 하다가 논쟁을 붙어가지고 귀가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외곽에 있는 하일링슈타트라는 데 가서 의사들이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있으면서 썼던 작품이 이 작품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가 이제 오늘 톨스토이가 쓴 소설의 제목이 되는 크로이체르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체르를 쓴 겁니다. 네.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자기 소설 명칭을 따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베토벤이 살던 집이 박물관이 됐죠. 이 하일링스타트. 이 집이죠. 이 하일링스타트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유서. 베토벤이 여기서 귀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많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자살을 할 생각을 시도하고 동생들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하일링스타트 유서라고 유명한 건데, 예, 하일링스타트에 가면 공원에 베토벤 동상이 저렇게 있죠. 예. 그때 이제 베토벤이 썼던 유서고요. 뭐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네, 제가 그 2006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 갔을 때 음악가들이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묘지 앞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예, 이거는 베토벤이 썼던 그 크로이처 소나타 초판본 나왔을 때 겉표지 사진입니다. 자, 베토벤이 자기 작품을 헌정했던 루돌프 크로이처라는 분, 역시 그분 묘지고요. 오늘도 역시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크로이처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작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면 톨스토이는 귀족 집안입니다. 상당히 뼈대가 있는 귀족 집안.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뿌시킨 같이 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유서가 깊은 귀족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이 그에 못지않게 톨스토이의 톨스토이 그 귀족 집안의 문을 연 사람이 이 피오트르 안드레이비치 톨스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분은 어느 사람이냐, 푸시킨의 선조같이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할 수 있는 피오트르 1세 때 역시 이 톨스토이 집안의 귀족 가문의 선조가 되는 분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가들이 사실 피오트르 대제랑 연관된 사람이 꽤 많아요, 선조들이. 그래서 이분이 톨스토이 가문의 이제 문을 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톨스토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라는 말은 러시아 말은 달스토이라고 하는데, 달스토이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톨스토이라고 하는 뚱뚱한 이런 형용사에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스토이 집안이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뚱뚱한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사진. 실제로 근데 달스토이는 뚱뚱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체격이었고. 자, 이분이 누구냐? 니콜라이 일리치 톨스토이라고 해서 톨스토이 백작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아버지. 톨스토이 백작의 아버지도 역시 귀족 가문 출신, 뼈대 깊은 집안을 계승하는 분이었고, 이게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이제 문장입니다. 네, 항상 뭐 칼이나 뭐 이런 건 항상 있어요. 푸시킨 집안 문장은 봤지만, 어머니가 마리아 니콜라이브나 톨스토야. 네. 어머니는 근데 뭐 오래 살지 못했죠. 이 아버지는 톨스토이가 9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레프 톨스토이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는 거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래도 조금 있는 거죠.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를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은 사실 친척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톨스토이 백작이 태어나 살던 집인데, 집이 보면 좀 커 보이시죠? 네, 러시아의 귀족, 뼈대가 있고 유서가 깊은 귀족 집안은 그 집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조선시대 양반하고는 규모가 상대가 안 되게 크는데, 이 톨스토이 집안은 전쟁과 평화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4개의 큰 집안이 나오는데 볼콘스키라는 집안이 나와요. 볼콘스키라는 분은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갔을 때 1812년 전쟁 때 3대 싸웠던 장군이고요. 그 장군이 전쟁과 평화에도 가상 인물로 해서 등장하고 실제 있었던 인물인데, 그리고 톨스토이 백작의 어머니 쪽이 그 가문입니다. 볼콘스키 가문. 그래서 이 지금 야스나야 피아나라고 하는데, 여기가 톨스토이 백작의 어머니 쪽 가문에서 물려받은
영지예요. 여기가 지금 입구인데 이 전체가 다 톨스토이 백작 내 땅이니 집이고 땅이니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예. 여기 야스나야 볼리아라는 데는 어디냐면요.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200km 정도 가면 있는 거리입니다. 200km.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제주도가 한 500km니까 서울에서 한 얼마쯤 갈까요? 서울에서 한 대구? 뭐 그쯤 되는 거리 있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공중에서 본 야스나야 팔량하고 요 가운데 있는 집이 콘스키 어머니 쪽에서 어머니 쪽 집 물려받은 어머니 사람들이 원래 살았던 거고, 그다음에 톨스토이 백작집은 새로 짓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백작은 이 야스나야 팔량에서 태어났고요. 모스크바에 톨스토이 백작이 살던 집이 있긴 있는데 거의 평생을 모스크바 아니면 이 집에 살았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긴 했지만 거의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많이 생애에서 그 다음에 작품 활동도 거의 이 집에서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좀 잘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이 집에 가봤는데 여기 입구 있죠. 입구에서 1번 도로 쭉 올라가면 이 집 두 개가 나오죠. 볼콘스키 3번이 볼콘스키 집안 어머니 쪽 집안분이 원래 어머니 쪽에 물려받은 원래 집이었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 백작이 나중에 다시 지은 집. 그 다음에 여기에 톨스토이 백작이 자기 무덤도 여기 있어요. 영지 안에 6번. 네. 자 그럼 볼까요? 1번부터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야스네프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톨스토이 백작이 러시아 농노들을 위해서 학교를 졌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게 이 앞쪽에 있어요. 똑바로 올라가는 길부터 보죠. 여기서 똑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똑바로 올라가면은 올라간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반대편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저도 여기 갔습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올라간 다음에 다시 뒤로 보면 이렇고. 그래서 겨울에도 키우는 건데 이건 자작나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이게 한국말 표시판이 없었는데 한국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써놨어요. 러시아어, 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뭐 등등 한국어도 써 있고 일본어나 중국어는 없죠. 예. 한국어가 이렇게 있다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표지판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톨스토이 백작이 살았던 집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원래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볼컨스키 문 집안 거 이 집이죠, 이 집. 그 지금은 여기가 다 이제 톨스토이 후손들이 여기 박물관을 관리를 하면서 예, 후손 중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후손 중에서 살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다 박물관이 됐지만 옆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안에 이제 톨스토이 백작 톨스토이 이 백작이 그 당시 했던 뭐 그릇이며 이런 거 있고 소상화들이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톨스토이 백작인데 여분하고 여기 그분 조각상도 있죠. 약간 끊김 현상이 벌어지나요? 아 예. 여기 이제 응접실 여기는 어디냐면 톨스토이 백작이 이제 살던 그 침실 이쪽이죠. 네. 외곽에서 다시 본 거고 헛간 톨스토이 백작 산책을 하던 산책로 이거는 뭘 하는데 없으세요? 목욕을 하던데 목욕을 하던 데입니다. 여긴 이거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도 있는데 이런 건 근데 맷돌 톨스토이 백작 집안에서 옛날에 쓰던 맷돌
자, 그래서 이런 데서 백작이 태어나서 살았고요. 그래서 스타스의 백작은 1828년에 태어나 살다가 44년에 이 까잔, 러시아의 까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까잔이라는 대학교에 법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법과대학. 그러니까 16살에 입학을 하는 거죠. 28년 태어났다가 44년에 죽었어. 입학했으니까. 입학했다가 3년 만에 법대에 입학했다가 학과를 바꿔서 동방학부에서 아랍어 터키 학과를 다니다가 3년 만에 대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예, 중퇴. 그 대학교를 다 마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51년에 어디를 가냐? 육군에 군대를 입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귀족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에 취임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군대에 가는 게 장교로 해군의 육군 장교로 가는 게 이분들의 주된 이제 코스라고 했죠. 근데 이제 군대에 가서 육군에 입대하던 그 해부터 이 톨스토이 백작은 뭘 하기 시작했냐? 3부작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해서 3부작으로 된 책을 51년부터 써서 출판을 52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년 동안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3부작을 출판합니다. 톨스토이는 3부작, 3하고 관계된 숫자가 많아요. 꽤. 그렇게 출판을 했는데 이제 육군에 입대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1854년에 크림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크림 전쟁. 크림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다시 가져온 지역이 어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크림반도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한테 뺏어갔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 그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 크림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전쟁은 러시아랑 원래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랑 전쟁이 벌어지는 거였는데 오스만 투르크를 러시아가 자꾸 남쪽으로 부동을 쳐서 남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사실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까지 이 당시 터키, 터키 옆에 그리스 이러다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스라엘 지금은 독립했지만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의 영향하에 있었는데 크림에서 있는 정교회, 러시아에 있는 정교 국가니까 정교회 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러시아하고 남아 정치를 하니까 이 오스만 투르크랑 러시아랑 붙을 수밖에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영국하고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자꾸 남아 정책을 하면은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영국의 어떤 지금 중동 영국과 프랑스의 그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감소가 되면서 자기들의 세력이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를 도와서 결국은 또 다른 사르디니아 나라에서 4대1로 러시아가 싸웠는데 그 전쟁이죠. 크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에서 이 톨스토이 백작이 그 당시 군대에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림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어요. 크림 전쟁에서 크림 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11개월 동안 이 톨스토이가 포병 장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최초의 종군 기자로서 전쟁에서 바로바로 겪은 경험을 가지고 또 소설을 써요. 약간 꼭 소설이라기보다도 소설적인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체험한 걸 가지고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거를 신문사에 이제 보내서 이제 결국은 54년부터 55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거기서 벌어진 일들, 참혹한 일들, 영웅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거기서 전쟁 때 벌어진 이야기를 써서 그걸 또 집필해서 출판을 합니다. 출판은 물론 이제 이 전쟁 기간 동안 출판이 된 거죠.
그래서 세바스토폴 이야기가 3부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유년 시절, 청년 소년 시절, 청년 시절도 3부작이었는데 또 3부작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때 톨스토이 백작이 전쟁에 참혹한 걸 많이 경험하고, 그다음에 55년에 이제 세바스토폴의 포위대가 함락되면서 톨스토이 백작이 여기서 철수하고 나서 러시아로 돌아온 다음에 군대를 또 바로 제대해버립니다. 55년도에. 그래서 톨스토이 백작의 군대 생활은 끝나게 되죠, 이때. 자, 여기가 어디냐? 그 톨스토이 백작이 아까 다녔던 까잔 대학교 1830년대 때 이랬으니까 톨스토이 백작이 14년 들어갔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뭐. 이거보다 14년 뒤에 톨스토이 백작이 입학을 했지만. 젊었을 때 이제 톨스토이 백작의 20대 때 이제 모습이고요. 톨스토이 백작은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1890년대까지 거의 뭐 죽기 전까지 일기를 썼다고 보여지는데 그 일기고요. 군대에 복무할 당시 톨스토이 백작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크림 전쟁에 톨스토이 백작이 참전했을 당시 모습이고요. 네, 러시아 군대랑 여기 거기 이렇게 많이 지키고 있는데 많이 무너졌죠. 네,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하고 영국, 프랑스, 터키 군대가 파란색이 영국, 프랑스 군대, 이 보라색이 터키 군대. 여기 크림반도가 여기인데 세바스토폴리안에서 55년까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톨스토이 백작이 여기서 참전했던 거죠. 자, 전쟁에 참전했을 당시 톨스토이 백작. 그래서 그 세바스토폴 가면 톨스토이 백작 이 전쟁 참전했던 걸 표시해주는 기념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 백작이 전쟁과 평화 같은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귀족이면서 포병 장교로서 참전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장교로서 경험이 있고 군 사병들을 부하들을 지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묘사를 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세바스토폴 이야기, 톨스토이 카운트 백작이 쓴 글이다. 이거 표지본이고요. 그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한테 함락을 당해서 이 이제 포병, 톨스토이 백작 이런 데서 지휘했겠죠. 포병, 러시아 함락당한 러시아 포대의 모습인데 그 도시가 완전히 날라버렸습니다. 하도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크림 전쟁에 참전했던 유명하신 분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이분? 영국분? 예. 강호 하면 생각나시는 분. 나이팅게일이죠, 나이팅게일. 예. 적군과 악을 가리지 않고 치료해줘야 된다고 했던 분. 나이팅게일도 역시 크림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군대 복무에서 벗어났고요. 그러면서 톨스토이 백작이 어디를 가냐? 1857년에 이현 후에 유럽의 여행을 1차적으로 유럽 여행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견문을 넓혔고요. 오늘 이 저희가 살펴보게 될 크로이츠 소나타라는 작품이 베토벤 음악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나고 톨스토이 백작이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부르크 당시 수도에 오면서 그때부터 톨스토이 백작이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피아노 치는 것에 매우 꽤 몰두하게 됩니다. 하루에 심지어 어떤 때는 3-4시간씩 치기도 하고 피아노 실력은 그래도 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톨스토이 백작이 이제 피아노를 배워서 연주를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2차 여행을 또 1862년부터 61년까지 유럽 여행을 갑니다. 이때 톨스토이 백작이 만났던 유명한 분이 있죠. 레미제하블 썼던 이 빅터 우이거 이분을 그때 만나요.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대규모 전쟁 장면이 나오는 것을 자세하게 잘 쓸 수 있었던 것도 빅토르 위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61년에 톨스토이 백작은 자기 고향인 야스나의 폴리아나로 돌아옵니다. 유럽에 가서 보고 많이 느낀 게 많이 있으니까 1861년에 농노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근데 이 1861년에는 러시아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한 게 62년인데 러시아에서는 1년 먼저인 61년에 농노 해방, 즉 농민 노예죠. 농노라는 농노 해방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 황제가. 그래서 이 야스네팔리아나 자기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농노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영지가 있는 야스네팔리아는 앞에 가보면 지금도 그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톨스토이 백작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그러니까 톨스토이 백작이 34살에 결혼을 하는 거죠. 34살. 근데 부인은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18살, 즉 16살에 차이가 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푸시킨도 그렇고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귀족들이 남자들이 나이 차이가 이렇게 열 몇 살, 뭐 심지어 20살, 10살은 뭐 별 약과고요. 20살 정도, 도스토옙스키도 20살, 재혼했을 때 20살이었으니까 첫 번째 부인이 죽어서 정도 차이가 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는 뭐 흔한 일이었습니다. 톨스토이 백작은 자녀를 13명을 낳았습니다. 물론 옛날에 이렇게 많이 낳은 것은 위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낳더라도 어렸을 때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13명을 낳았는데 5명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아들 9명, 딸 4을 낳았는데 이제 그 중에 8명이 살고 5명이 죽은 거죠, 어렸을 때. 이 톨스토이 백작이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유럽에 다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톨스토이 백작이고, 앉아있는 사람 중에 뭐 다른 분도 있지만, 이 앉아있는 분이 투르게네프라고. 네, 첫사랑, 뭐 아버지와 아들, 루딘, 사냥꾼의 쓰기 이런 쓰고 쓰신 분이죠. 이 투르게네프는 러시아 작가인데 서구주의자라서 서약 서구식으로 러시아가 바뀌어야 된다 해서 유럽에 주로 많이 살았었어요. 그분을 비롯한 많은 다른 유럽에 있던 러시아 작가들과 알게 됩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톨스토이 백작이 결혼을 한 소피아 안드레이브나 톨스타야.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니까 이름이 톨스타이로 바뀌었죠. 톨스토이보다 6살 늦고, 근데 살기는 톨스토이 백작이 보다 톨스토이 백작이 1910년에 죽었는데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자, 톨스토이 백작 부인이 젊었을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톨스토이 자매고, 톨스토이 백작이 부인이 젊었을 때 아직 결혼할 때 이랬고요. 네. 밑에 톨스토이 백작 위에가 이 부인 소피 안드레이브나 18살에 24살인 남편하고 결혼한 거죠. 자, 그때 당시 톨스토이 백작 뭐 결혼하고 나서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젊었을 때 여기 좀 있죠. 여기 보면 네. 톨스토이 백작은 많이 좀 약간 변했는데, 그래서 야스나팔리아나 거기서 이제 부인이 살면서 글을 쓰는 장면이고요. 이제 이건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톨스토이 백작의 지금 박물관이었죠, 물론. 여기는 그 톨스토이 백작을 기념한 박물관이 2군데 있어요. 모스크바 가면. 저도 여기는 작년에 가봤는데 저는 여기. 모스크바에서 톨스토이 백작이 어떤 활동할 때 톨스토이 백작은 초상화가 꽤 많습니다. 그 많은 네펜이라는 러시아 사실 화가가 있는데 톨스토이 백작을 유난히도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1년 후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톨스토이 백작이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3년에 소설 까자크 사람들,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지방에는 까자크인이라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이 까자크인은 원래 터키어로 땅을 파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비하적인 표현인데, 사실 이분들은 러시아 변두리 지역에서 국경을 수비하는 위에서 용맹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경 수비대원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요. 또 제정 러시아 시대 때는 후기로 갈수록 러시아 황실
황제 친위대원, 뭐 근위대원 같이 황제를 측근해서 보위하는 이런 사람들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변방했다 보니까 용맹을 해서 러시아 정부 불만이 많아서 난을 봉기를 일으킨 적도 몇 번 있긴 있었죠. 아무튼 이 까자흐 사람들에 대한 주제 제목으로 출판하기 시작했고요. 69년에는 드디어 그 여러분이 유명한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전쟁과 평화 책은 1812 배경이 뭐냐? 1812년에 러시아를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쳐들어왔다가 모스크바를 점령했다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황제가 항복을 하러 오지 않아서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퇴각을 하면서 추위와 러시아 쫓아오는 군대에 공격받으면서 결국은 전쟁에 패배를 하면서 돌아가서 그 얘기가 담겨 있죠. 실제 전쟁 얘기. 물론 이 전쟁 얘기는 1812년 전쟁만 있는 거 아니고 그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아우스테르리츠라는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이 나폴레옹한테 진 전쟁 얘기 두 가지 전쟁이 들어있습니다. 시작은 거기부터 하고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볼콘스키 가문, 그 톨스토이 어머니 쪽 집안, 그 볼콘스키 가문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때 이 유명한 전쟁 평화를 쓰기 시작했고 출판했고, 그 다음에 8년 후에 다시 소설 안나 까리니나를 또 출판하죠. 안나 까리니나는 이제 뭐 읽어보신 분도 역시 계시겠지만 안나 까리니나가 역시 결혼한 여자인데 자기 오빠가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오빠의 언니를 설득하러 오빠를 용서해주라고 설득하러 모스크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브론스키라는 젊은 청년 장교를 만나서 그 브론스키가 이 젊은 안나 까리나 부인을 또 유혹을 해주고 거기 이 안나 까리나 그 브론스키라는 젊은 장교랑 또 불륜에 빠졌다가 나중에 안나 까리나가 기차역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죠. 그런 내용이 이제 핵심적이고, 물론 여기 안나 까리나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톨스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레빈과 키티라는 그 한 쌍에 또 부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 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거의 몇 년 단위로 책을 계속 집필합니다. 야스나 빨얀에서 있으면서 집필 활동을 왕성히 한 거죠.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걸 출판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판사예요, 판사인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지방에 있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오면서 지방에 있다가 대도시로 오면서 대도시에서 판사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병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그거를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이반 일리치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가고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이죠. 이 작품이 사실은 그 작년도에 오페라 뱅크라는 그 오페라 단체에서 한국 작곡가분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 실정에 맞게 오페라 작품 이반 일시의 죽음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작을 해서 김부장의 죽음이라는 오페라를 해서 소극장용 오페라를 창작 오페라를 작년에 처음 공연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반 일시의 죽음이 김부장의 죽음이라는 오페라로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실은 그 서울에서 소극장 오페라 시즌을 개막을 해서 이번 주에 이반 일치의 죽음을 오페라로 만든 김부장의 죽음이 올해에도 지금 공연을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있고 토요일 날 하고 이제 언제더라 또 일요일인가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 네. 근데 그 오페라 뱅크라의 사실은 그 단장이 그 처남인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3년 뒤에는 이제 오늘 저희가 할 이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가 또 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톨스토이가 결혼하면서 계속 줄기차게 쏟아냅니다. 물론 이 지금 써드린 거는 좀 그래도 중요하다 싶은 작품들만 쓴 거고, 작품이 더 없냐? 더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1891년에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톨스토이가 교리신학 연구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교리신학 연구. 이 교리신학 연구라는 책 이렇게 생긴 책인데, 이거 그 전에 번역판이 있었는데, 이 교리신학 연구를 사실 제 아내가 작년에 번역을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출판했어요. 부시겐하우스라는 데서. 네. 교리신학 연구라는 책은 뭐 왜 나온 거냐? 이 책이 도대체 소설만 쓰시던 분이. 톨스토이 백작이 사실 18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톨스토이 백작이 꽤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톨스토이 백작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냐면 이제 정교회, 신학, 정교회. 이 톨스토이 백작은 러시아입니까? 러시아가 정교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교회에서 정교회, 교리, 정교회에서 믿는 신학에서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백작이 성경을 이때부터 이제 18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뭐 이때부터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 백작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경에 나온,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수훈하고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톨스토이 백작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정교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하다가 현실 정교회 세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정교회 교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 어떤 정교회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비판한 건데, 그 책이 사실 정교회를 대표할 만한 좋은 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신학 연구라는 책을 읽으면 톨스토이 백작이 정교회에 대해서, 또 일반 그냥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라는 건 정교회, 로마 카톨릭, 뭐 프로테스탄트 다 포함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이제 톨스토이 백작이 1880년대 초반부터 꽤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삶에 대한 태도랑. 지금까지 자기 썼던 작품에 대해서 나중엔 다 부정하게 되고, 예술에 대해서. 그래서 1891년 교리신학 연구를 출판하게 되니까 정교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교회를, 당시 현존하던 정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부정을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보면 톨스토이 백작이 처음에 썼던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4부에서 에필로그 구성되어 있는데 5번째 판이 이제 부분이고요. 전쟁과 평화 원고, 조국전쟁, 1870년 일어난 조국전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당시 황제였던 알렉산더 1세랑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러시아를 그 전쟁의 승리를 꾸투조프한 거, 실제 역사적 인물들이 꽤 나옵니다. 몇십 명씩 막 등장하고, 실제는 다 인물 보면 230명? 그 정도 나옵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들어왔는데 모스크바가 불타는 거를 보고 정복했는데, 그래서 망연자실 하고 나서 돌아가서 추위와 나폴레옹을 공격하는 러시아 군대, 빨치산 군대에 의해서 결국 표현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안나 카리나의 여주인공을 그린 그림이고요. 이런 장교랑 이렇게 스캔들이 일어났고, 예. 그 기차에 뛰어들어 안나 카리나 죽게 되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 처음 1895년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 백작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또 1897년에 출판합니다. 오늘 저희가 볼 크로이츠 소나타는 사실 그 베토벤이 쓴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츠 작품에 대해서 주인공인 보스비 셰프라는 사람이 꽤 비판을 하죠. 베토벤. 근데 이 톨스토이 백작이 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베토벤 음악에 대해서 톨스토이 백작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책이랑 제가 좀 비교해서 이따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책을 썼고요. 지금까지 톨스토이 백작은 그 좋은 예술, 나쁜 예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갈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예술이란 건 뭐냐?
좋은 예술이란 거는 이제 톨스토이 백작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기독교적 예술의 임무는 만인의 동포적 결합을 실현하는 데 있다. 예. 현대 예술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은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 인간 최고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을 건설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술이 어떤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좋은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리고 2년 후에 소설 부활. 예, 부활은 당시 그 어떤 귀족 영주 귀족 사회들이 어떤 모순 이런 거를 사실 이 부활이라는 소설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소설 부활에서도 정교를 꽤 비판하는 식의 작품을 글을 썼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01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해요. 이 당시 이슬람도 지금 그렇지만 이슬람은 훨씬 더 하지만 정교회가 이 사회생활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서 정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다는 건 사실 사회적으로 뭐 매장을 당한다고까지 할까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제 톨스토이의 백작은 상당히 영향이 컸기 때문에 큰 사람이기 때문에 파문을 당했어도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긴 했어요. 그러다가 1910년에 그 톨스토이 백작이 사망을 해야 되죠. 자, 이게 부활 표지. 예, 부활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나타샤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제 누명 쓰고 재판을 받는 과정 장면을 그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해서 톨스토이 백작 사진을 보고 나서 이 작품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야스나에서 톨스토이 백작이 그 농노 자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돌봐주고 그 학교에 또 이제 입학한 아이들 도서관을 세워서 예, 어린이들을 톨스토이 백작이 이렇게 관심 있게 잘 또 교육을 했어요. 톨스토이 백작 가족 사진, 손자, 손녀도 있고 톨스토이 백작 부인, 예, 톨스토이 백작이고 부인하고 산책을 하던 장면 찍은 거고요. 톨스토이 백작과 부인. 백작 부인이 그림을 잘 그려서 자기랑 톨스토이 백작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렸어요. 네, 톨스토이 백작이 뭐라고 쓰면 이제 딸이 이렇게 타이프라이터가 있어서 받아치는 장면. 톨스토이 백작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러시아 작가들이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막심 고리키 같은 사회주의적 사회주의 어머니 작품을 쓴 분. 안톤 체홉, 막심 고리키. 안톤 체홉은 희곡작품으로 유명하죠. 갈매기, 뭐 바냐 아저씨, 벚꽃동산, 세자매 이런 거. 톨스토이 백작이 직접 글을 쓰며 작품 활동을 했던 야스나 폴리아나, 서재고 지금 이게 똑같이 해놨어요. 그림은 여기 하던 데서 똑같이. 랩핀이라는 분이 다 작가 사진이고 랩핀이라는 분이 그린 겁니다. 이런 말을 타고 톨스토이 백작이 빨려서 활동을 하고 직접 농민 복장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안나 카레니나 같은데 소설을 보면 레민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돼서 나오는 거죠. 톨스토이 백작이 독서를 하고 있는 장면. 이 의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칼라 사진 몇 건데 이 의자가 지금 가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 백작이 한참했던 데를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갖고. 톨스토이 백작은 아까 그 음악에 그 피아노 연주라든지 음악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왈츠를 작곡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주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손녀랑 거기 산책하는 거 피아노 칼라로 또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복원해서. 톨스토이 백작이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1890년대 그 아까 정교회 교의 신학 비판을 쓰고 그다음에 정교회 파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톨스토이 백작이 그 전부터 삶을 고민해 오다가 자기의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 부인했다고 그랬죠. 그게 의미 없다 그러면서 톨스토이 백작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저작권으로 수입을 얻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기를 하면 이 부인이나 자식들한테는 그 수입의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 어떤 사회에 환원하려고 그러니까 톨스토이 백작의 그런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톨스토이 주의자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찬성을 하지만 가족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 백작이 부인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집에서 나중에 결국은 1910년에 가출을 해요. 가출. 네, 그래서 불가리아를 가려고 하다가 톨스토이 백작이 건강이 안 좋아서 폐렴에 걸려가지고 이 아스포보라고 나가 남쪽에 있는 기차역에서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정차했다가 여기 있는 역장의 관사 여기서 병이 폐렴에 걸려서 옛날 폐렴이 죽을 병이 참 드문 노인인데시니까 톨스토이 백작 여기서 숨을 거둬요. 안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입고 나왔다가 1910년에 톨스토이 백작이 여기서 죽고 나서 이거를 야스나 빨냐라는 톨스토이 백작 자기 고향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국 톨스토이 백작이 평소에 세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묻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묘지가. 네. 축구에서 데드 마스크 쓴 거고. 근데 톨스토이 백작은 그 정교회에서 이게 파문을 당했을 때 그린데 1901년에 공고문. 톨스토이 백작은 사실 죽기 전까지 정교회 쪽에서는 사실 화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톨스토이 백작을 따른 톨스토이 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톨스토이 백작이 자기가 글로 쓰고 추구했던 어떤 그런 이상, 예. 그런 걸 실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톨스토이 백작이 죽기 전까지 정교회랑 화해를 하지 못하고 파문이 취소되지 못하고 죽었죠. 예.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그래서 톨스토이 백작이 예, 지옥에 갔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톨스토이 백작은 어떤 그 예수를 신성은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도 않고 기적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톨스토이 정교에서는 이렇게 이게 지금 톨스토이 백작인데 톨스토이 백작이 마귀 밑에 있고 정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해서 결국은 톨스토이 백작이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톨스토이 백작이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글을 쓰긴 했죠. 톨스토이 백작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살아라 이런 건 다 믿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했고, 근데 예수님을 있는 부활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새로 썼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이라 이런 걸 다 보고. 네. 그때 정교에서는 이제 톨스토이 백작이 지옥에 갔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볼 크루이츠 소나타인데 이 1901년에 이 허네 자비의 프랑스화라는 프랑스 화가가 이 소설을 읽고 바탕으로 그림을 썼습니다. 보다시피 이 주인공 이 소설에서 남자 주인공 보즈니 셰프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아내인 여자분하고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던 장면 이거를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이분이. 이 작품이 또 유명합니다. 소설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크루이츠 소나타는 일단 시점이 1인칭 화자가 말하는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소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차 안에서 벌어집니다. 기차 안에서. 그리고 시간은 언제냐? 해지기 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밤을 새서 얘기를 합니다. 주로 얘기하는 거는 1인칭 시점의 화자랑 그 다음에 보스니 셰프라는 남자 주인공의 대화. 이 보스니 셰프라는 말은요, 러시아 형용사 보스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스니는 러시아 말로 늦다 이 말이에요. 늦다. 그러니까 보스니 셰프 러시아 작가들은 성을 결정할 때 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늦었다는 말은 이미 뭔가 하기 늦었다 이 말이죠. 예. 그 뭔가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인공 크게 이제 인물 크게 4명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인 바실리 보스니셰프. 자, 바실리는 이름이고 보스니셰프는 성이죠. 그다음에 부인인 리자 보스니셰바. 남자 이름에다가 보통 R을 붙이면 여자 성이 됩니다. 남자 성에다 R을 붙이면 여자 성입니다. 그래서 보스니셰바는 남편 성에다 붙인 거고요. 이름이 리자. 리자는 지난번에 저희 뿌시케에서 봤던 스페이드 여왕에 나온 주인공 여자 이름도 리자였죠.
리자베타, 엘리자베타. 애칭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리자 포즈니셰바랑 같이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를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름이 트로하첵스키. 이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명 더 화자. 이렇게 한 4명 정도가 주요 인물이고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이 크로이츠 소나타는 톨스토이의 백작이 1897년부터 1899년까지 집필해가지고 1890년에 출판 작품이고요. 처음에 이 작품은 검열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출판이 못되고요. 이유는 이제 뭐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내용이 성적인 묘사가 있다. 뭐 지금 봐갔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노골적이라고 지금 봐서는 그렇게 노골적이라고 지금 독자들에게 그렇게 안 들지만 옛날에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러시아 황제인 짜르인 알렉산드르 3세를 이 톨스토이 백작의 부인이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검열 통과되어가 출판이 됐습니다. 이 크로이츠 소나타 출판됐을 때 어떤 그 젠더 불평등한 사회를 폭로함으로써 당시에 매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설이죠. 젠더가 뭔지 아세요? 젠더? 페미니즘이나 이런 쪽 연구하신 분은 젠더에 대해서 들어보실 텐데 요새 학교에서는 젠더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그 섹스랑 젠더는 다른 거죠. 섹스는 병원에 가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거를 쓸 때 그 항목에 섹스라고 써있죠. 남성 여성. 이건 생물학적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이제 젠더라는 거는 사회적인 성, 그러니까 사회에서 부여해주는 성.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서양 언어 같은 데 잘 나타냈어요. 서양 언어에 보면 뭐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 이런 데 보면 성이 명사의 성이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어는 뭐 창문이 아크노라고 중성인데 프랑스어는 프네트 여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러시아 사람어에서 러시아 사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창문이 중성인데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사회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창문이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성을 부여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부여해주는 성. 그러면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요리를 한다고 할 때 요리사가 남성이 주로 하는 거냐 여성이 주로 하는 거냐. 요새는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많이 하는데 요리를 요리는 하는 게 남자의 일이냐 여자의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엔 주로 여자의 일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요리를 하는 게 남자한테 부여된 거냐 여자한테 부여된 거냐 이런 식으로 젠더 사회적으로 부여해 주는 거랑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 젠더 문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거냐 사회적으로 부여해 준 성 이 문제를 꽤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많은 여성들은 이 크로이츠 소나타 소설에 찬사를 보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게 이제 러시아의 가부장제 사회 문제를 꽤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부장제 사회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톨스토이 백작이 가부장제 사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겁니다. 이전에는 톨스토이가 가부장제 옹호자였지만 그 아까 18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톨스토이가 정신세계의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가부장제를 가부장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기차 안에서 대화는 변호사랑 어떤 여자 부인, 장사꾼 청년 그리고 상인 노인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 제정 러시아 시대의 젠더 논쟁에 돌입을 하죠. 노인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 후 젠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은 9세대 남성의 대변인으로서 신세대 여성을 비판하면서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문제로 삼고 있죠.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들 배워서 탈이라니까요. 모름지기 여자란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 무서운 줄 알아야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노인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이며 그것은 어떤 영구 불변의 진리라는
그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전히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요. 노인은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고로 들판에 있는 말이랑 집안에 있는 여자는 믿는 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자를 밖에서 그 길들여야 되는 말하고 똑같이 비유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여기도 인용한 이유는 나중에 보스니 셰프라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의 부인의 갈비뼈 밑에를 칼로 찔러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노인네는 또 뭐라고 하냐, 가정 있는 남자들이 장터에서 다른 여자들과 재미를 보는 거, 뭐 성적인 걸 포함해서 그런 건 또 문제 삼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노인의 주장은 가르치는 훈계조에 억양하고 결합해가지고 남성의 우월의식과 지배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여기집니다. 실제로 그 러시아는요, 지금 작년에도 그 법이 통과되는데 남편들이 어떤 교육상의 목적으로 부인을 때려도 그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거든요. 대통령이 작년에 그 법안에도 서명을 했고, 꽤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남성들도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런 거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나라예요.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딱 정해졌다고 이렇게 보면, 러시아 사회는. 물론 여성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국회의장도 여성이고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로 신세대가 새로운 관점을 대변하는 부인은 남자 같은 옷차림하고 담배를 피면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전통적인 여성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요. 그녀는 시대가 변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름의 이상형이라는 게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자신만 자유를 누리고 여성을 속박해온 남성들을 비판하죠. 그건 여러분 남자들의 생각이죠. 스스로에게는 자유를 부여하고 여자들은 집안에만 가둬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모든 걸 허용하고도 있으시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인하고 부인의 이런 대립된 주장은 남성의 자유와 여성의 종속이라는 어떤 불평등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논리 하고 그걸 비판하는 논리, 이렇게 싹 맞부딪히고요. 그다음에 남편에 대한 여성의 의무랑 사랑에 대한 여성의 권리,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인이 이제 열차에서 내리자 화자와 변호사, 그 장사꾼 청년, 부인이 모두 4명이서 노인을 비판합니다. 노인네가 아주 구약성서를 읽고 가시네요. 구약성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옛날식이라는 거죠. 네. 걸어다니는 도모스토락이 따로 없네요. 여성관도 결혼관도 어쩜 저렇게 야만적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도모스토락이라는 거는 뭐냐면 16세기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가정생활의 지침서이자 가훈집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하인 등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조언 등을 담고 있고요. 주로 여성이 정숙, 순종, 인내, 자비 이런 사랑의 덕목을 갖추고 남편과 신에게 봉사하면서 가정을 훌륭하게 번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위엄과 권위에 복종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따라서 이 도모스토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집의 구조, 집을 건설하다 이런 말인데 가정이 집이라고 본 거죠. 9세대의 어떤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설이 19세기에 써야 되는데 이게 16세기에 나온 300년 전 얘기를 300년 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도모스토로 상징되는 9세대 노인의 가부장 사고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거죠. 이 노인이 떠나고 나서 주인공인 이 보스니 셰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사랑과 결혼의 상관관계를 논쟁의 주제로 제시합니다. 부인은 이렇게 말해요. 결혼을 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건 오직 사랑밖에 없다고요. 사랑으로 성스러워지는 결혼이야말로 진정한 결혼이지요. 사랑이란 어느 누구보다 한 남자나 한 여자를 특별히 더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그 부인이 말하니까 보스니 셰프는 뭐라고 말하냐,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가 없으며 부인이 낭만적 사랑이 결혼으로 영속할 것이라고 영속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에 반발을 합니다. 시대가 변화하여 결혼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생겼지만
낭만적인 사랑이 일부 일처제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떤 결혼의 기본적인 틀인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인은 처음에는 가부장적 질서를 반대했지만 거꾸로 지금은 이 부인이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는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 끝에서 포즈니 셰프가 자기가 아내를 죽인 극단적인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이제 화자랑 둘이서 남게 된 포즈니 셰프가 화자한테 자기가 어떻게 부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됐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 우선은 결혼 이전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러시아의 전 계층, 전 연령대가 젠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젊은 남성의 타락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사정을 말합니다. 이 포즈니 셰프가 속한 남성 사회는 아무도 방탕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선배와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행동을 칭찬합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들조차 아들의 건강을 염려해 아들들을 매춘을 하는 곳에 내보내죠. 이 어머니들은 자신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동기에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에 철저히 예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시죠?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강의 들으시는 여성분들께서는 자기도 가부장적 사고에 속박되어 있는 분은 아닌가? 가부장적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고 가부장적 사고에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저보고는. 네.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떤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심지어 또 뭐라고 하냐. 정부와 과학까지도 젊은이들의 탈선을 보장하고 보호 감독합니다. 포즈니 셰프는 그런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야 뒤늦게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 진정한 방탕은 육체 관계 자체가 아니라 육체 관계를 가진 여인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는 여자들과 그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기만이라는 늪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후에 포즈니 셰프에게는 젠더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왜곡되고 타락한 사회의 일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 남성들, 그리고 그 남성에 의한 질서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전반의 윤리적 기초가 붕괴되었고 아내를 살해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포즈니 셰프가 말한 그 여자들과 그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기만이라는 늪속에 살고 있다는 말은 여성을 오로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남성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즈니 셰프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는 성욕의 주체는 남성이고 여성은 성욕의 대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 포즈니 셰프가 나중에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내를 살해하는 것도요, 아내를 어떤 성욕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인 그 뚜라첵스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부터 아내의 모습에서 여성적인 교태가 나타날 때마다 질투를 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는 다른 남성이 없더라도 아내가 성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가 이 남자한테는 그 잠재적인 위협과 불안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 체제하에서는 남성의 적법한 소유물인 여성은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거나 공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성적인 주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만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포즈니 셰프는 남자와 대등하거나 남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생활에서 남자와 대등하고 자기들의 뜻에 따라 남자를 이용하거나 남자들에 의해 선택당하지 않고 남자를 선택하는 권리를 여자들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내를 뭐라고 말하면요. 아내를 말, 동물, 안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성욕의 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는 아내의 육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아내의 것이라는 사실, 즉 여성이 자신의 육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성욕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드니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작 그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대로입니다. 여성은 쾌락의 도구이며 여성의 몸은 쾌락을 위한 수단인 겁니다. 여자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여성이 노예 상태에 처해 있는 건 사람들이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길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 여자는 여전히 천대받으며 능욕당하는 노예고 남자는 여전히 노예를 능욕하는 주인인 겁니다. 이런 보즈리 셰프의 인식은요,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파악하는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작가이고 페미니스트인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시몬 드 보부아르 이 견해를 일치합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게 시몬 드 보부아르 묘지 프랑스 가문인데 남편이 저 철학 유명하죠. 샹포 사르트라고. 이 두 분이 계약 결혼했죠. 파리 소르본 대학 입학 1, 2위 다퉜던 분들. 오른쪽에 사르트고 왼쪽에 보부아르. 자, 그녀에 따르면요, 시몬드 보부아르에 따르면 가부장제 하에서 여자는 성적, 이분이 이제 시몬드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여자 시몬드 보부아르에 따르면 가부장제 하에서 여자는 성적인 대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내를 죽이고 나서야 이런 남자가 지배하고 여자가 복종하는 관계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깨달은 보즈니 셰프는 자신을 비롯한 남성의 성적 욕망을 부정을 하게 되죠. 성이 위험하거나 인간 본성의 악한 측면을 반영한다고 보는 성도덕주의자의 모습이 된 보즈니 셰프는 이 작품을 썼을 당시에 톨스토이의 모습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가 그 결혼 전에는요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좀 방탕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그 야스나에 빨려있던 어떤 농노 여자랑 사이에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돼서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이 톨스토이 백작 부부의 돌봄을 받긴 했고요. 그래서 톨스토이 백작이 심지어 그 결혼하게 된 자기 부인한테 일기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성적으로 경건하지 않았는가, 불경건했는가, 문란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써 있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제 톨스토이 백작 부인이 남편을 이해하고 결혼을 한 건데 아무튼 그랬는데 톨스토이 백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심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이제 성경에서 신학을 읽고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뀐 거죠, 모습이. 성도덕주의자로. 아무튼 이 젠더 문제와 연관해서 보즈니 셰프가 자신을 비롯한 남성의 성적 욕망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인간인 여성에 대한 범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보즈니 셰프의 성적 욕망에 대한 부정은 결혼 관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부장적 질서화에서는 결혼 관계에서도 여성은 단순하게 성적 대상일 뿐 다른 차원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8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복음서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본인의 아내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가 말한 이유는요, 결혼이 합법적인 매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여성의 육체를 사고 파는 매매 행위와 같고 남성들은 합법적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보즈니 셰프의 결혼관은 19세기 영국 사회학자이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요, 정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하고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견해와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분이죠. 1869년에 발표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은 부인이 프랑스 아비뇽에 죽어서 나중에 프랑스에 갔다 거기 왜 묻혀요. 영국 사람인데. 화면에 보신 책 Subjection of Women 1869년에 써있지 밑에. 여성의 종속이란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성이 결혼제도 내의 종복에 지내지 않으며 이 제도의 역사를 매매 혹은 강제에 근거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부부가 아무리 서로를 싫어해도 아내는 성적인 공격에서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밀은 영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두 번째로 주장한 국회의원입니다. 1800년대요. 그러면서 젠더의 동등함을 처음 주장한 사람들 중 한 명이죠. 그는 뭐라고 말하냐? 결혼해서 여성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며 젠더의 사회 구조, 교육, 그 당시 교육, 그 다음에 결혼, 이런 제도가 여성이 역할을 바뀌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해 요소라고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은 지난 시대의 유물이며 법에서 man이라는 명칭 대신에 person이라는 명칭을 쓰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미리 살았던 시대에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됐기에 여성은 돌봄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아버지나 남편에게 회초리로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법이 남자들이 부인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랑 그런 생각에 근거가 되는 거는 가족 내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위계적이고 종교적인 관점, 그리고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한 사회 이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내, 주부로서 이상적인 여성의 전형이 19세기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생각이었죠. 이 밀은 이 책에서 이분은 한 성이 다른 성을 지배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 권력이나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쪽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지 말고 완전히 동등한 시스템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당시 1169년이니까 크로이츠 소나타보다 책이 훨씬 일찍 나온 거죠. 프리드리히 엥겔스. 우리 엥겔스 하면 마르크스랑 같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분은 유명한데 사실 사회학자이긴 하지만 이분이 쓴 책이 또 있어요. 뭐라고 썼냐? 독일어 나온 거죠. 가족, 그 다음에 프리바타이 겐스툼스, 사유재산, 그다음에 국가의 기원, 운트 데스타스 나오죠. 밑에 보면요. 국가의 기원.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 이분이 가부장제에 대해서 결혼은 성을 돈이나 재화에 대한 보상으로 교환하는 형태인 매춘의 변정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유재산과 강제적 일부 일처제에 기반한 관계는요, 부도덕과 매춘의 확산으로 이끌 것이라고 이분이 주장합니다. 그 엥겔스는요, 재산의 제한, 도덕적인 부패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온 건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르주아 결혼의 기반인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런 남성들이 성과 사랑에만 관심이 있고 만약에 사유재산이나 상속에 관심이 없다면 일부 일처제는 좀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사유재산이나 상속계에 남자들이 매여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 크로스토이는 이런 두 책이 발간된 이후에 크로이츠 소나타를 썼기 때문에요, 이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었고 그 영향 또한 받았을 겁니다. 결혼이 이렇게 합법적인 매칭이라는 생각에는 모든 여자는 창녀라는 여성 비하의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보즈니 셰프 여성관은요, 여자들을 획일화시키고 여자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사회 제도와 구조의 문제는 간과하는 겁니다. 그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박은 금지하면서 성욕을 자극하는 매추부 같은 옷차림은 어째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도박보다 1000배는 더 위험한데도 말이죠. 그가 보기에는요, 여자들이 남성들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상품화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개념 없는 과잉 소비의 주체로 폄하하는 것은 연애 과정에서 남성들이 경험하는 어떤 경제적 손해와 불평등을 강조하는 남성 피해론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되지 않은 성욕을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처에서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여자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정작 저 자신은 방탕함에 절어서 썩을 대로 썩어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어울릴 만한 순결한 여자를 찾아 헤맸던 겁니다. 전 감히 제 상대가 되기에는
순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여자들을 신부 후보감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 순결이라는 기준이 철저히 여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성차별적인 기준이라는 생각조차 포즈니 셰프의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못한 겁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곧 미덕이라는 그의 망상은 위선적 도덕에 기반한 남성들의 환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포즈니 셰프는 여자들, 특히 젊은 처녀들이 사회적인 관습과 제도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녀들이 마치 시장에서 팔리기 위해서 진열된 상품처럼 남자들에 의해서 선택되기 위해서 결혼 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당하는 여자는 시장에 팔려 나온 노예나 낚싯대에 끼워둔 미끼와 다름없죠. 모든 여자가 남자를 낚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러시아 사회의 모습은 당시 그 상류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똘똘 소설 보면 안나까리나 아까 있었죠. 아에서는 귀족의 귀족 영예인 키티가 이런 점이 싫어가지고 무도회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성과는요, 여성을 비하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즈니 셰프는 그런 여성들을 비하하면서 동시에 여성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 체제와 젠더 의식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어머니들이 딸들을 결혼시장의 상품으로 내놓고요, 오빠들도 누이들이 유력한 인사들에게 팔려가는 걸 기뻐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혼이 남성 지배적 권력 구조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이 포즈니 셰프는 젠더 관계가 근본적으로 권력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이 모든 권리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로 오히려 남성 반대로 여자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치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대가로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자본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자신을 육체의 욕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남자들에게 복수하려고 남자들을 노예로 삼아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죠. 아까 그 유태인 얘기는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죠. 여성은 빼앗긴 권리를 보상받으려고 남성들의 육체적 욕망을 자극해서 그들을 길들이고 또 지배합니다. 이 포즈니 셰프는요, 여자들의 사치 역시 권력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에 의해서 비하되고 평등한 권리를 빼앗긴 여자들이 남성들의 어떤 육체적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온갖 호화로운 사치를 한다는 논리를 그는 제기한 거죠. 몸의 교환 가치를 알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남성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로마 제국의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던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떠올려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 그 바람에 이집트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대목은 자신들만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을 만든 남자들이나 그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고 순응한 여자들이나 모두 사실은 불법을 행하고 공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개별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어떤 젠더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이 포즈니 셰프의 결혼 생활은요, 처음부터 왜곡된 젠더 의식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젠더 간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부의 갈등은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포즈니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늘 궁금했죠. 저와 아내가 가진 서로에 대한 악의는 과연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게 명확해진 겁니다. 그 악의는 다름 아닌 인간의 본성이 아내를 억누르고 있었던 동물적 본능에 정하면서 나온 겁니다. 이들 부부에게 아이의 출생은 그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걸 심화시켜야 됩니다. 보즈니 셰프는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태아를 잉태하거나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등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그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들의 모성은 동물적 욕구일 뿐이고 아이들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이 보즈니 셰프의 아내는요, 임신을 포기한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대신에 자신의 외모하고 만족감하고 성취감을 위해서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아내를 비난하고요, 변화된 아내의 모습이 살인사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요, 가부장적인 시각을 고수하면서 모성 이데올로기에다가 아내를 이렇게 가둬두려는 남편의 억압적인 태도를 스스로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보즈니 셰프는 아내를 살해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죠. 그것은 그들의 결혼 자체에 내재되어 있던 폭력성의 어떤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즈니 셰프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에 성교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간통이나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 폭력성이란 것은 보즈니 셰프의 자살이나 아내의 살해로 표출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뚜라칩스키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의 등장은 아내의 살해를 정당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보즈니 셰프는요, 아내의 육체와 욕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아내를 살해함으로써 아내의 육체와 욕구를 제거하고 완벽하게 지배하게 됐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내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칼이 남자의 성기를 상징한다는 것은 이 소설을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한 점입니다. 따라서 그 가부장적 젠더 의식을 지니고 있는 보즈니 셰프가 아내를 살해한다는 건요, 어찌 보면 그에게는 당연한 귀결인 겁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원인이 결코 질투나 어떤 바이올리스트하고 아내 사이의 관계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끔찍한 구렁텅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보즈니 셰프는요, 살해가 있기 한참 전부터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남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아내를 죽이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는 아내가 죽고 나서야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얼마나 여성에게 폭력적인지를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 보즈니 셰프는요,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처음으로 그녀가 여성이기에 앞서 인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멍이 들어 엉망이 된 아내의 얼굴을 보자 전 처음으로 저 자신이고 제가 주장했던 권리고 자존심이고 모든 것이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가 인간답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잊어버린 권리와 자존심이란 가부장제 하에서 남편의 권리와 자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아내를 더 이상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기를 그쳤고요. 더 이상 성적인 대상이 아닌 아내는 그의 소유물도 지배 대상도 아니고 그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한편 그 보즈니 셰프는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결혼은 제도화된 악이고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이 전제된 결혼을 부정하는 새로운 사회 구조를 보즈니 셰프는 말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인류 이상이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절제와 순교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선의 이상인 겁니다. 이게 나중에 톨스토이가 추구했던 건데요,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던 걸 부정하는 거죠. 성욕은 이 선의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고, 욕망은 나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성욕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욕의 제거가 필수적이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보즈니 셰프는요, 성경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을 언급합니다. 뭐로 써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예수는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태생적으로든지 자신이 선택을 해서든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삶의 양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톨스토이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도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요, 크로이츠 소나타 서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남편들과 아내들은 성이 없는 부부의 결합 속에서 남매처럼 순결하게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크로이츠 소나타가 발표됐을 때 한 정교회 대주교가 이 작품에 반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보즈위 셰프의 결론은 부조리하고 결혼 생활은 죄가 아니고 순결은 복음서적인 완전함을 구현하는 드문 은사로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창세기에 써있는 대로 성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조주께서 축복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그 러시아 정교회는요, 독신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교회에서 독신은 결혼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 정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결혼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떤 비하시키거나 높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보즈니 셰프는요, 범죄 이전과 이후에 보즈니 셰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 이후에 보즈니 셰프는 범죄 이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적인 견지에서 서술을 합니다. 범죄 이후에 깨달은 보즈니 셰프는요, 이 소설을 쓸 무렵에 톨스토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즈니 셰프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곧 톨스토이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강박적이고 치우쳤고 과격한 생각으로 건전한 판단이 결여된 보즈니 셰프이긴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런 인물을 통해서 당시 러시아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권력관계를 비판하는 겁니다. 배신당한 남편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살인이라고 보즈니 셰프의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 체계는 성차별적인 권력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줄 뿐이죠.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여성들의 교육도 사회적 권리도 확대도 아니고 오로지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시각, 그리고 여성들 자신의 변화된 시각이라고 소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모든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독자들에게 던져주기를 원했던 메시지인 겁니다.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남성들이 우월적이고도 지배적인 태도를 버리고 여성들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어떤 인간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동료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한테 사실 필요한 거죠, 지금도요. 자, 지금까지는 소설 자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소설이 된 음악 작품이랑 좀 연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작품의 명칭은요, 루드비히 판 베토벤이 1802년 작곡가, 아까 그거 봤었죠.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으로 47을 갖고 왔죠. 네. 이 작품이요. 이 소설 속에서요, 보즈니 셰프의 아닌 리자 보즈니 셰프는요, 트라츠스키라는 바이올리니스트랑 베토벤 이 작품을 연주하죠. 근데 톨스토이가 베토벤의 이 바이올린 소나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작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요, 톨스토이가 베토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가 1897년에 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요? 19세기 미학 이론에 대한 비평서입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요, 베토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귀가 먹기 시작한 뒤에는 음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완전히 머리로 만들어내어 손질도 하지 않고 따라서 음악적인 의미에서는 번번이 무의미하고 불가해한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으므로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따라서 예술적인 잠꼬대를 표현했을 뿐인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톨스토이는 베토벤이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가 만든 음악은 제대로 손질도 되지 않았고 무의미하고 불가해하고 그의 작품이 예술적인 잠꼬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베토벤은 그 귀가 먹었다고는 하지만요, 우선 그의 제자인 카를 체르니가 누군지 아시죠? 피아노 치신 분들은 아시죠? 다 체르니 뭐 100번, 80번, 체르 100번, 50번 이렇게 나가잖아요. 100번, 50번, 30번, 이렇게 10번. 근데 체르니가 누구냐? 바로 베토벤의 바로 밑에 제자였어요. 체르니 제자가 리스트, 이렇게 가죠. 리스트 제자가 한스 폰 뷸로. 네. 그런 식으로. 체르니에 따르면 베토벤이 완전히 귀가 먹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베토벤은 그 1798년에 한 성악가하고 격렬한 논쟁이 있으로부터 청각 이상이 생겨서 청력이 점점 상실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체르니에 따르면 베토벤은 1812년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의 말과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토벤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낮은 음색과 갑작스러운 큰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베토벤에게 여전히 청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토벤의 음악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톨스토이의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체르니 말 말고도 다른 그 베토벤 전기를 쓴 제레미 시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베토벤의 삶과 음악이라는 책을 봐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베토벤의 청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한 설사 베토벤이 귀를 완전히 먹었다고 치더라도 톨스토이 자신이 말한 대로 음악가는 분명하게 음을 상상을 할 수 있고 소리에도 민감을 하기 때문에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에게는요, 그러한 능력이 청력 상실 후에도 지속이 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귀가 먹은 후에도 음악의 3요소인 선율, 리듬, 화성,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작품을 작곡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톨스토이의 말과는 반대로 베토벤은 비록 머릿속에 서지만 잘 손질됐고 음악적으로 의미가 있고 잘 마무리가 된 작품을 작곡한 겁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불가해한 작품이라든지 예술적인 잠꼬대에 불과한 작품을 베토벤이 작곡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 자신도 왈츠를 작곡할 정도로 음악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베토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잠꼬대 같은 작품을 썼다고 하는 건 지극히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또한 톨스토이는 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8번 작품번호 101번의 연주를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농가에서 부르는 여자가 부르는 노래는 힘찬 감정을 전한 하나의 뚜렷하고 진정한 예술이었음에 반해서 베토벤의 101번 소나타는 아무런 일정한 감정도 들어있지 않은, 따라서 아무런 느낌도 감염시킬 힘이 없는 예술의 실패작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톨스토이가 농가 여자들이 친정에 다니러 온 출가한 딸을 축하해주면서 부른 노래가 기쁨, 원기, 정력에 뚜렷한 감정이 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감정이 감염되어 활기를 얻게 되었다고 톨스토이는 말하죠. 반면에 베토벤의 그 후기 작품에 해당하는 피아노 소나타 28번 작품번호 101은 자신이 조작해냈고 그 스스로에게 불러일으킨 무언가 어떤 명확하지 않은 감동을 가지고 감동이고요. 그런 감동은 자기한테 금방 사라져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자신이 꽤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고 후기 베토벤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는 그 쇼팽, 슈만, 모차르트, 멘델스존 이런 피아노 작품들 연주했고요.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시간씩 피아노를 칠 정도로 음악적 실력이 꽤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베토벤 후기 작품에서 받는 인상을 명쾌하고 강한 음악의 인상하고 비교하고요. 솔직하고 명쾌하고 강한 여러 나라의 민요하고 춤곡에서 받은 인상하고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민요는 그 나라 그 가사로 인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쾌하고요. 춤곡도 음악이 춤을 위해 작곡된 것이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아노 소나타라는 것은 어떠한 가사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춤곡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작곡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아노 소나타가 주는 인상이 매번 명쾌하거나 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톨스토이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에서 인위적인 감동을 스스로 받으려고 했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감명을 받지 못했고 감동이나 감염을 주지 못하는 작품은 실패작이라는 이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감동이나 감염을 시키지 못한 작품들이 모두 실패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말은요, 예술을 어떤 하나의 목적이나 이념에 고정시키려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따라서 그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순수 예술과 같은 특정한 목적 지향주의적이지 않은 모든 예술은 부정을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이런 문제와 연관돼서 톨스토이는 이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에서 보즈네 셰프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고 옵니다. 군대 행진곡이 연주되면 군인들이 행진을 합니다. 음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춤곡이 연주되고 제가 춤을 췄다면 그 역시 음악이 목적을 달성한 거고요. 또 미사곡이 울려 퍼져 성찬을 받게 되면 이 또한 음악이 제 몫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흥분감만 돋을 뿐 그 흥분 상태에서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가끔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톨스토이는요, 음악이란 어떤 목적이 있고 그걸 달성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음악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톨스토이가 농가 여자의 노래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 베토벤의 피아노 같은 거는 아무런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무의미한 음악이라고 생각한 거죠. 톨스토이는 이에 더 나가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은 나쁜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톨스토이는 나쁜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베토벤으로 시작해서 그 내용으로 보아 배타적, 기교적이고 복잡한 음악에 의해서 야기되는 병적인 신경의 흥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감정의 표현을 목표로 한 음악이 모두 그렇다. 이 톨스토이는 우선 베토벤 교향곡 9번이 높은 종교적인 감정을 음악만으로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트 작곡가로서 종교적인 곡을 많이 작곡한 바흐나 이 바흐만큼 많지 않더라도 독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로서 성가곡도 여러 편을 작곡한 모차르트의 종교음악 작품들을 가사가 없이 악기 연주로만 듣더라도요, 음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인 감정은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톨스토이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세속적이고 보편적인 예술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톨스토이 이렇게 말해요. 이 작품에 의해서 전해지는 감정은 그 복잡한 최면 속에 걸리도록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정상적인 일반 대중이 이 지루하고도 착잡하고 기교적인 작품 속에서 불가해의 바다에 침몰하는 짤막한 단편 이외에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이 작품을 이해하고 일반 대중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교향곡 9번을 나쁜 예술에 속한다,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근데 하지만 여러 작곡가들이 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주제를 자신의 작품에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오는 작곡가들. 베토벤 교향곡 10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브람스가 자신의 교향곡 1번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의 주제를 썼고요. 브루크노는 안톤 브루크노, 여기 독일 사람, 자신의 교향곡 3번과 7번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주제를 썼고요. 안톤 드보르작, 체크, 이 사람도 체코 사람, 자신의 교향곡 9번 3악장에서 역시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이 톨스토이의 말대로 나쁜 예술이었다면 베토벤을 계승한 후대 작곡가들이 베토벤 음악에 감염이 되거나 감동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의 음악을 사용하지도 당연히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EU 있죠. EU는 유럽 연합을 상징하는 노래로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토벤 음악을 유럽 연합의 공식 행사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유럽 회원국 정상들이 전부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도 베토벤 교향곡이 나쁜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그 이해관계를 초월한 음악은 톨스토이의 말대로
세속적이면서도 보편적이 돼야 되는데요. 베토벤 음악이 그런 감동과 감염의 효과가 없으면 이후의 공식적인 노래로 채택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에서 보즈니 셰프는 베토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크로이츠 소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을 만든 장본인인 베토벤만 해도 자기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겠죠. 결국 그 상황 때문에 베토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베토벤에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에겐 그 상황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즈니 셰프가 말하는 베토벤 상황이란 뭐냐? 베토벤의 청력 상실과 일명 하일링 슈타트 유서에 대한 겁니다. 베토벤은 그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체를 1800 이전에 이제 하일링 슈타트에서 작성하게 됐죠. 당시 이제 1798년부터 청각이 상실되기 시작해서 의사 권유로 빈 외곽에 있는 하일링 슈타트가 요양체가 있었죠. 그때 이제 베토벤은 사실상 유서가 되는 긴 편지를 자신 동생들에게 쓴 겁니다. 그 편지에는 청각이 많이 상실된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는 베토벤의 심경이 담겨 있어요. 아까 그 제레미 시포맨이라는 사람이 쓴 베토벤 그 삶과 음악이라는 책에는 보면요, 그 전문이 실려 있고 당시 베토벤이 자살할 만한 심정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베토벤의 귀가 철저히 나빠지지 않았다고도 아까 말씀드린 적혀 있고요. 또 보드니 셰프의 말대로 베토벤은 자살을 포함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유서를 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유서의 끝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지만 그럼에도 난 죽음이 늦게 오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이 끝없는 고통으로부터 나 해방될 테니까 말이지. 올 테면 와라. 나는 너를 용감하게 맞이할 것이다. 죽음이 와도 용감하게 맞은다 소리죠. 베토벤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지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려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이 보즈니 셰프의 말대로 하자면요, 베토벤이 처한 이런 어려운 상황은 베토벤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는 죽음에 대한 어떤 용기 있고도 강한 저항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즈니 셰프는요, 자신은 지금 베토벤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자신은 음악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즈니 셰프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 하는 거라고는 끔찍함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음악은 저의 정신을 조금도 고양시켜주지 않죠. 정신을 고양시켜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흥분만 돋을 뿐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평소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즈니 셰프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듣고 정신이 고양되지도 않고 흥분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 흥분은 평소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고요. 여성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이츠 소나타만 봐도 그 곡의 도입부에 나오는 프레스토 부분 봐도 그랬습니다. 과연 그 프레스토를 응접실에서 가슴을 훤히 드러내는 여자들 앞에서 연주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걸까요? 연주가 끝나면 박수나 한번 쳐주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면서 최근에 떠도는 쓸데없는 소문 따위를 삼아 떠들게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거 아까 작품 구성이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는데 음악을 좀 이따 들어볼 건데 한번 이 바이올린 소나타는 기본 3악장으로 되어 있죠. 바이올린 이런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는. 그래서 1악장은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자, 음악 용어가 이태리어로 되는 건 아시죠? 여기 음악 전공하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다지오는 느리게고 소스테누토는 그 음을 충분히, 그러니까 느리면서도 그 음을 충분히 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레스토로 넘어갑니다. 이 1악장의 프레스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즈니 셰프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아다지오로 갔다가 템포 프리모 처음에 거로 돌아가죠.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로. 2악장은 안단테권 바리아치오니, 변주권은 이제 함께 이 말이고, 변주가 복수 형태니까 변주들이 달린 안단테. 2악장이 변주가 5번 있거든요. 3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다시 빠르게. 여기서 이제 프레스토를 말하는 거고요. 1악장이 처음에 말한 보즈니 셰프가 말한 프레스토 1악장 프레스토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랑 바이올린이 서로 싸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격렬한 연주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듣고 보즈니 셰프가 흥분을 했다는 말인 거죠. 그 말은 이제 브레스토 부분을 들으면서 가슴을 혼이 드러낸 여자들을 보면서 성적인 자극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성적인 자극을 주는 노출을 하고 먹는 걸 탐하고 잡담이나 하는 여자들이 크로이츠 소나타 같은 음악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도 음악을 듣고 성적으로 흥분하게만 할 뿐 정신이 고양이 되지도 않는데 여성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말을 통해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츠 연주에 대해서 보즈니 셰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지만 평범하고 딱히 새로울 게 없는, 그리고 뻔한 변주가 섞인 안단테 부분도 지나갔고 너무나 맥없이 마무리되어 버리는 피날레까지 모든 연주를 마쳤습니다. 이 그가 말한 안단테 부분이 좀 아까 말씀드린 2악장이고요. 5번 변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악장의 격렬함에 비하면은 침착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즈니 셰프가 뻔한 변주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 대한 톨스토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가 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8번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비춰볼 때요, 이 악장은 농가 여자의 노래처럼 어떤 힘찬 감정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특별한 목적도 없고 베토벤 교향곡 9번처럼 단지 어떤 기교적인 변주에 지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악장은 이 악장의 고요함에 끼어지고 이탈리아 남부 지역 무곡인 타란텔라, 이런 빠른 박자로 8번 6박자죠. 음악이 진행되다가 강렬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즈니 셰프는 3악장이 맥없이 마무리된다고 말하지만 이거는 사실과는 다른 거고요. 그의 음악에 대한 무지만을 드러낼 뿐인 겁니다. 3악장이 그 무곡풍으로 진행이 되지만 2악장은 사실 사람들이 춤을 추도록 작곡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톨스토이의 말대로 하자면 목적이 없거나 애매한 목적으로 작곡된 것이기 때문에 나쁜 예술에 속하는 거죠. 이 결론적으로 볼 때 톨스토이가 예술은 무엇인가에서 말했던 견해는 자신의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 음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톨스토이가 자신이 생각하는 훌륭한 예술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으로 베토벤 작품을 자신의 소설에서 선택한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보즈니 셰프는요, 톨스토이 예술관을 실현하는 어떤 분신으로 여겨지는 거죠. 네.